사장님 좀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면 기본 배터리가 없어요. 아, 언제 나오기로 했나요? 동시에 불이 들어왔다가 안에서 내려오셨어요. 아, 이런 체험에 발매됐을 당시에 이 굉장히 센세이션 했었죠. 이 와이퍼가 하나로 전 유리를 커버한다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플레이카 박상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쌍용 1세대 체험에 준비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요청을 해주셨던 차량이고, 저 역시도 많이 궁금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오늘 우연히 섭외가 돼서 차주님 한번 간단하게 네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자동차 정비직을 하고 있는 장진호라고 합니다. 네, 자동차 정비직이라면 정확하게 어떤 르노 삼성 아르노 삼성. 르노 삼성에서 예.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는 장진호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네. 막 구형차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비하시는 입장에서 진짜 SM 1세대 SM 같은 경우에 만듦새가 조금 더 좋긴 하나요? 1세대 520 520, 예. 520V 예. 그리고 525V 예. 그 차들이 예. 아직까지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죠. 아, 딱 보면은 정비하시는 입장에서 요즘 차들 요즘 나오는 뭐 SM5나 SM6에 비해서도 만듦새가 조금 더 좋긴 하나요? 그죠. 탄탄하고 저희 그 정비사들 사이에서도 예. 철강왕이라고 불리죠. 아, 그렇구나. 차가 고장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도 리뷰 한번 했는데 525V 네네. 아 520V. 근데 또 실제로 차를 정비하시는 입장이니까 제가 뭐 오늘 촬영이랑은 상관은 없는데 네네. 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또 시청자분들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타고 계시는 분들 예, 계시니까. 정말 그 정비하시는 입장에서 그런지 한번 여쭤봤고요. 오늘 1세대 체험엔 준비했는데 또 시청자분들이 또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짤막하게 줄여서 한번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쌍용에서 동아자동차를 인수를 하잖아요. 네. 예전에 동아자동차를 인수를 하면서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SUV를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승용차 라인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승용차 라인업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무쏘를 통해서 어떤 인연이 있었던 벤츠에게 그 당시에 무쏘 엔진을 벤츠에서 받고 있었잖아요. 네. 601, 602 엔진인데 브란자 엔진, 이게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아요. 그렇죠. 네,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무쏘를 탔었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오늘 영상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무쏘 타시는 분들은 아마 동감하실 건데, 차가 외부에서 보잖아요. 네. 엔진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죠. 밖에서 보게 되면 누가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차체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려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런 인연을 통해서 벤츠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 당시에 벤츠에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출 판로를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쌍용에서 그 점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아시아 진출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해주겠다, 전초기지가 돼주겠다. 네. 특히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런 수출 판로를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쌍용에서 그 점을 해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안 될 것 같던 벤츠에서 그 말이 또 혹을 해가지고 그 말이 혹해가지고 기술 제휴를 허락을 합니다. 근데 기술 제휴를 허락하기 전에 2명의 기술자를 쌍용에 보내요. 네. 과연 쌍용에서 이 승용차를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 2명의 기술자를 파견을 하는데, 그 당시에 차체 설계 담당이었던 파트커 노이만, 그리고 승용 개발 담당이었던 슈트케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엔지니어가 딱 와서 쌍용에 와서 봤을 때는 뭐 말이 안 되죠. 뭐 기술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쌍용의 어떤 열정에 의해서 정말 승용차를 개발하겠다는 열정을 보고 설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본사에 연락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본사에서 승인이 떨어졌고 대망의 체험엔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줄여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네, 아무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쌍용이라는 차에서 굉장히 규모가 작은 회사잖아요. 이 대형 세단 F 세그먼트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험이고 도전이었는데, 그것을 또 벤츠에서 같이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체험의 개발이 진행이 되고요. 벤츠에서 추가적으로 한 20명 정도의 엔지니어가 더 오죠. 그래서 벤츠 엔지니어의 감독하에 쌍용에서 이제
체험회를 만들게 됩니다. 뭐 벤츠 감독 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벤츠 엔지니어들이랑도 트러블도 많았다고 해요. 예. 뭐 워낙 눈들이 높기 때문에 뭐 쌍용에서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애들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또 원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벤츠에서는 워낙 많은 그 요구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개발을 하게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예. 뭐 뼈다구를 어떤 차를 가지고 만들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 세대 E 클래스였던 벤츠 W124 모델을 선택을 하죠. 네네. 네, E 클래스의 어떤 그런 플랫폼이긴 한데 지금으로 치면 지금 나오는 E 클래스보다 굉장히 작은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엔진을 또 얹을 수도 있었고 뭐 느리고 줄여가지고 네네. 뭐 대형차도 만들고 중형차도 만들고 준중형 차도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또 그 원투포 자체의 플랫폼이 또 좋기도 했었다고 해요. 네. 만약에 쌍용 자동차가 계속 어떤 정상적인 정상적인 운행이 돼가지고 만약에 뭐 중형 세단도 나오고 네. 어떤 C 세그먼트까지 나왔다고 하면 조금 많이 지금이랑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네, 승용차 라인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하면은 네. 좀 정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 점이 많이 아쉬워요. 결국은 F 세그먼트인 E 클래스를 늘려서 F 세그먼트인 체험액만 만들게 되죠. 하여튼 뭐 그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게 97년부터 나왔죠. 예. 97년 그 보시 타입 완전 그 벤츠 순수. 예. 그때 나온 체험에는 예. 요 그릴 가운데 예. 이게 세로 바가 없고 예. 여기 쌍용 아, 예, 맞아요. 이미지가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동그란 이미지, 그 동그라미가 두 개 이렇게 들어간 그릴이죠. 네네. 예. 그게 쌍용이 들어갔었는데 예. 그게 없어지고 예. 그 중간에 한번 대우 쪽으로 한번 갔을 거예요. 제가 맞아요, 알기로. 맞아요. 예. 대우 쪽으로 가면서 이 그릴이 3단 분리가 됐어요. 예, 3분의 그릴. 그래서 대우 그릴이 한번 박힌 적이 예. 있었고. 일명 레간자 그릴이죠. 그렇죠. 예, 큰 레간자, 체어맨이 아니라 큰 레간자로 바뀌는 그죠. 일대 혁명 사건이었죠. 예. 네. 예. 그 다음에 다시 예.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그릴로 이 구형 체험에 1세대 체험에는 이 그릴로 마무리를 지었죠. 네, 요 그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벤츠 스타일이에요. 약간. 네. 그렇죠? 그 W220 모델 거의 비슷하게 라이트만 약간 바꿔놓으면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네.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순정 휠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원래 순정은 16인치죠. 예. 16인치 톱니바퀴 휠도 있고 그 다음에 방패 크롬 휠도 있는데 예. 이 차는 원래 크롬 휠이었어요. 16인치 크롬 휠이었는데 예. 16인치가 이게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그 크롬이 노후화 되면서 바람이 좀 새요. 맞아요. 크롬 같은 경우에 또 이게 복원하기도 또 네.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어울리는 걸 찾다가 이게 뉴 체험엔 17인치 10발 크롬 휠이죠. 이거를 끼게 됐고요. 어차피 같은 차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외관상 보시면 거의 다 순정이에요. 거의 90% 이상 순정인데 휠만 지금 뉴 체어맨 휠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체어맨 보다 보면은 옆에 보면 맨날 이렇게 숫자 써 있어요. 네. 체어맨 W도 마찬가지인데 뭐 CM600S, 뭐 600, 500, 400 이렇게 많이 숫자 있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다시피 예. CM은 체험엔 약자죠. 예, 예. 체험엔 약자고 400, 500, 600 이렇게 나눠지죠. 예. 400은 2300cc 4기통이죠. 아, 4기통이죠. 네. 그리고 500은 2700cc. 예. 그때부터 6기통을 쓰죠. 예. 증열 6기통. 그 다음에 600S는 3200cc. 맞아요. 6기통 3200cc죠. 네. 이게 가장 고급 모델이죠. 1세대 체어맨 중에서는. 그죠. 그렇죠. 배기량이 가장 큰 모델. 네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 경쟁 차종 같은 경우에는 뭐 엔터프라이즈나 뭐 포텐셜, 뭐 뉴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0, 2.5가 주력으로 많이 판매가 됐는데 그죠. 이 체어맨 1세대만큼은 가장 배기량이 큰 이 600S 모델이 네네. 제일 많이 판매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풀옵션이 가장 많이 판매됐고 그러니까 돈 있는 진짜 부자들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벤츠 이미지랑 이게 맞물려 떨어지면서 묘하게 뭔가 벤츠 사는 것 같고 진짜 돈 있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 우리 600S 모델. 싼 가격에 벤츠를 사셨죠. 맞아요. 이 C필러가 굉장히 두꺼워요. 네. 예,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 C필러가 굉장히 두껍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뒤에가 엄청 길죠. 다른 차들에 비하면 예. 트렁크 길이부터 해가지고 이 라인이요. 예. 예.
이 라인이 제일 잘 빠졌다고 하죠, 이 차는. 맞아요. 제가 봐도 좀 옆에서 봐도 좀 이쁘거든요. 예. 이 C필러가 두꺼우니까 예. 아무래도 뒷좌석 타고 있는 사람들 안전성에 그쵸. 대해서 뭐 보기만 해도 든든하잖아요. 측면에서 박았을 때나 네네. 후면에서 추돌했을 경우에도 그죠. 이 뭔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벤츠에서도 물론 쌍용차지만은 벤츠의 첨단 안전 사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뭐 자세하게 아낌없이 넣었고. 예, 아낌없이 넣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또 안정성에 신경을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실내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요거는 열선 스위치인가요, 사장님? 그죠. 요거는 열선, 보조석까지 열선돼 있고, 네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핸즈프리 핸드폰 이거 진짜 편했었거든요, 옛날에. 네네. 되게 기억나는 게 있었고, 지금 이 기어봉이나 이 기어 판넬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쵸?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이 디자인이 아시는 분들 네, 다 알아보실 아마 거예요. 예, 쌍용차 타시거나 벤츠 올드카 타시는 분들 아실 텐데 신기할 정도로 오래 나오는 디자인인데 저도 무쏘 스포츠 꽤 오래 탔었거든요. 그 디자인 똑같은 디자인이고 지금 5단 미션이죠, 이거는. 그죠. 예, 5단 미션인데 지금 벤츠 올드카 같은 경우에도 요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되게 굉장히 많이 아직 익은 그 기어 판넬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2002년식인데 인포 시스템이 달려 있어요. 그죠. 네, 되게 신기하게도 요거 한번 전원 오리로. 켜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어떤 여기 기능이 있는 거죠? 여기는 공조기부터 해가지고 네. 내비게이션. 그리고 아, 내비도 있어요. 네, 순정 내비가 있는데 아, 네, 내비는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이 좀 그죠?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터치로 되네요. 되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공조기 모습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액정이 꽤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최고급 그죠. 네, 사양이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도 요거 막 이상한 사제를 안 바꾸고 이렇게 순정으로 그래도 가지고 계신 게 그래 다행인 것 같아요. 꽤 잘 어울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계, 고급차들의 전유물인 이쪽 중간 센터페시아에 시계가 있습니다. 요 계기판 전원 한번 켜서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계기판도 이때 당시에 나왔던 계기판 치고는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지금은 이건 다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네, 바뀌면서 이상 없다고. 네. 액정에서 네, 되게 신기하다 이게 요즘 차들이 요즘은 동시에 불이 들어왔다가 그죠. 이제 시동 딱 켜지면 동시에 이제 소거가 되는 건데 네네. 하나하나 비춰지면서 나오네. 뒤에 커튼도 있어요? 그전 자동 버튼. 자동 버튼 있구나. 이게 오 대박. 그리고 핸들. 네. 핸들은 뭐 다 있는 거고 이건. 그래도 이때 당시에 이 핸들 이 텔레스코픽 기능도 있나요 이게? 그죠. 앞뒤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있고 그래도 다 있어요. 요즘 고급 세단에 있는 기능이 다 있어요. 있을 건 다 네,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뭐 벤츠 BM 그 쌍용의 상징이죠. 메모리 시트. 요 시트가 아직까지도 이 버튼들을 사용하는데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외관 설명 드릴 때 그 와이퍼를 설명을 안 드렸어요. 여기 체험에 발매됐을 당시에 이 굉장히 센세이션 했었죠. 이 와이퍼가 하나로 전 유리를 커버한다는 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와이퍼 사실 실제로 쓰기엔 어때요? 실제로 쓸 때는 좀 불편해, 뭐 물이 좀 덜 닦인다거나 두 개짜리에 비해서 좀 불편하진 않으시죠? 많이 불편한 건 없어요. 예. 물이 덜 닦이는 것도 없고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깔끔하게 닦이긴 하죠. 하나짜리가요? 네. 예. 많이 와도 속도가 그렇게 느린 편도 아니고 예. 많이 빠르고 그리고 힘도 엄청 세요. 이게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이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로 작동되면은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시야를 많이 가리기 때문에 이게 하나짜리로 그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유지비가 또 많이 비싸고 이게 워낙 힘이 좋고 물이 멀리까지 튕겨 나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차했을 때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옆에 분들에게 많이 좀 민폐가 될 수 있어서 이게 네. 요즘은 벤츠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네. 되게 신기하고 일단은 간지가 나요. 예, 그렇죠. 예, 일단 뽀대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와이퍼가 신기하죠. 네 정말 신기해요. 이거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네. 뭐야 이랬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와이퍼가 하나로 작동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공조기 당연히 있죠. 사장님 차기 때문에 네. 예전 차긴 하지만 공조기 당연히 있고요. 여기 센터 콘솔 쪽 보면 이게 그 1세대 체험의 최고급 모델이기 때문에 각종 버튼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열선이 있고요. 후석에 이쪽 열선 버튼이 있고, 요거는 어떤 버튼이죠, 선생님? 이거는 앞뒤. 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쪽 어떻게 보면 여기 예. 주인석이잖아요. 예. 주인석에서는 요 앞에 거를 예. 아예 다 내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아,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 요거는 제 의자 버튼이고. 네. 아, 요런 식으로. 아예 끝까지 내린 다음에 거기에 발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셨다고요.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그 보조석 의자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홀더도 있고 여기도. 아, 이것도 컵홀더 있다. 아, 이런 식으로. 아, 스무스하게. 컵홀더 하나는 진짜 앞뒤에서. 네, 컵홀더 하나는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이거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 이런 식으로. 꺼낼 때마다 감동이네요, 이거는. 컵홀더는. 네, 이런 식으로 열린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보시면 승차감은 개인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대 차를 막 다 번갈아 가면서 타시니까. 네. 예. 승차감은 이게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딱딱하지도 않고 예. 그렇다고 지금 느끼시겠지만 많이 출렁거리지도 않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고속 가서 전사식 쇼바를 소프트로 하면 예. 또 스포티해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카멜레온 같죠. 이때 당시 나왔던 뭐 엔터프라이즈도 제가 타봤었는데 그런 차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물렁하진 않아요. 그런 차들은 뭐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특히나 1세대 그 오피러스 네네. 오피러스 같은 경우에는 걸어다니는 뭐 굴러다니는 물침대잖아요. 네. 네, 그런 차들에 비해서는 어떤 벤츠의 어떤 영향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인지도 있겠지만 확실히 승차감 면에서는 막 그때 당시 나왔던 고급차들에 비해서 막 엄청 막 출렁출렁하고 그러진 않네요, 확실히. 네. 예, 그런 게 있고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이중 접합유리가 되어 있긴 한데 뭐 어떤 엔진에 좀 지금 뭐 배기 사운드가 약간 튜닝이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어떤 정숙성이 그때 당시 나왔던 경쟁 차들보다는 약간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 약간 드는데 그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께서 이 소음 문제 때문에 네네. 약간 컴플레인이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엄청나게 조용한 차는 아니라는 거. 왜냐면은 그 독일 기술진들이 와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무조건 그렇죠. 조용해야 되고. 맞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쟁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차를 이제 벤치마킹 많이 해서 네네. 조용하게 많이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독일 기술진들이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즉각적인 어떤 그런 엔진의 사운드라든지 그런 게 약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런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네네. 의외로 운전을 하시는 오너분들 입장에서 보면 브레이크가 약간 많이 밀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저도 다른 차를 타보다가 네. 이 차를 타면은 브레이크에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약간 밀리는. 네. 어... 처음엔 좀 그랬는데 예. 이 차를 타다가 오히려 다른 차를 타면 음. 그 차 브레이크가 너무 촐싹 맞다고 그렇게 느끼게 돼버려요. 아, 그렇게 좀 중후하게 쓰는 편이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브레이크가 많이 아쉽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고급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뒷자리에 타신 어떤 VIP를 위해서 일부러 약간 스무스하게 쓰도록 약간 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뭐 긴박한 상황에서 풀 브레이킹 했을 때는 정말 팍 꽂히면서 쓴다라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실제로 운행하시는 오너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거는. 네. 좋죠. 신기하고 그리고 요즘 완전 대형 차들을 제외하고는 예. 뒤에는 웬만하면 그 콘솔에 예. 열선밖에 없잖아요. 예, 웬만한 그쵸. 차가. 예. 근데 앞에 좌석도 막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뒤에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기하고 승차감 같은 것도 쿠션감이 많이 좋다고 해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시트 자체도 워낙 그쵸? 네네네. 너무 이렇게 안락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태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운전석보다는 뒤에가 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쌍용 측에서는 직접 이제 자가 운전하시는 분과 이제 기사를 두고 운전하시는 분 모두를 위해서 뭐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뭐 5천만 원 풀옵션 가격이 5,800 정도 그죠. 하는 가격이었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사장님, 회장님 차였기 때문에 뒷자리 신경을 많이 썼죠, 그죠? 예. 그때 5,800이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쵸. 97년도에 5,800이면은 뭐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거의 진짜. 지금도 비싼데. 지금도 5,800이면은 제네시스 G80 가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판매를 시작하고 네. 바로 그 다음 그 달에 1년 판매량의 반을 그냥 계약을 해버렸다는 말도 있었어요. 하루 만인가 이틀 만에 1,000대가 계약이 됐대요. 네, 예, 맞아요.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풀옵션. 그죠. 예, 풀옵션으로 계약이 됐고 또 수제작으로 만들었던 그 리무진 모델도 네네. 하루 만에 150대인가 계약이 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인기를,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국산차 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갈피를 못 잡고 계시던 분들이 어떤 벤츠 프리미엄을 얻고 딱 나왔잖아요. 이 쌍용 자동차 네. 체어맨이 바로 그냥 지르신 것 같아요. 고민 안 하고. 지금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펠리세이드를 지르는 것처럼 네 바로 이거다 하고 그냥 딱 지르신 것 같아요. 진짜 마크만 뭐 쌍용이지 거의 벤츠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죠. 예. 어제 제가 새벽에 그 어느 분께서 또 알려주셔가지고 그 권영주 기사님이 써놓은 체어맨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아, 블로그에 네. 포스팅해놓은 혹시 읽어보셨죠? 그죠. 3턴까지 다 읽어봤어요. 예, 그게 3탄인가 4탄까지 있는데 이제 그 새벽에 그 책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용을 검토해 가는데 뭔가 되게 아까도 말씀드린 되게 뭔가 네. 이게 뭔가 뭉클한 대단했죠. 네 뭉클한 기분이 너무 들었고 너무 너무 아쉬웠었어요. 네. 이게 정말 알차게 회사를 운영했다면 어땠을까라는 1차적인 아쉬움이 들었고 네. 대우 합병 당시에 어떤 삼성이나 벤츠에서 인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2차적인 또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쌍용에서도 벤츠나 삼성에서 인수해줄 곳을 많이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너무 질질 끌면서 협상이 결국은 안 됐고 대우에서 어떻게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그게 또 그런 내용을 보면서 많이 아쉬웠고 쌍용에서 조금만 더 정신 차리가 심했다면은 어땠을까, 경영진들이. 그런 많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역사를 계속 보면서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정비사시잖아요. 지금 메케닉시인데 정비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비성이나 이 체험에는 그런 건 어떻게? 정비성은 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가격 면에서는 좀 떨어지죠.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예. 어떤 면에서? 부품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예를 들어서 SM5 앞에 로암 양쪽 가는데 예. 교체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SM5도 부품값이 좀 비싼 편 아닌가요? 네. 예. 거기값 해서 한 30만 원, 예. 40만 원 사이인데 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양쪽 교체하는데 한 70만 원 분 나가요. 이 쌍용 순정 부품으로요? 네네. 굉장히 비싸구나. 또 뭐 장고장이나 메인터넌스 관련해서 뭐 미션 문제라든지 뭐 그런 뭐 엔진 쪽 네네. 뭐 그런 여러 대를 지금 타보셨잖아요. 체험에는 네. 그런 문제는 좀 없는 편인가요? 엔진 미션 좀 고장이 없어요. 고장이 없고. 네, 없었고요. 예. 내구성이 음. 굉장히 좋다고 느껴요. 17년대 차 치고는 예. 뭐 200 이상으로도 200 이상에서도 계속 속도 올라가는 거 보면 힘도 예. 좋고 예. 그렇다고 연비가 그렇게 고정 연비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게 된 거고. 되게 재밌는 게 요 체어맨이랑 그 벤츠 원투포랑 또 부품도 많이 공유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원투포 타시는 분들이 많이 또 권해주시는 이유가 쌍용 부품이랑 많이 호환된다고. 네. 네, 원투포를 또 많이 입문용 클래식카로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주행까지 해서 한번 체어맨 1세대 600S 모델 한번 살펴봤습니다. 막 이때 당시에 나왔던 경쟁차들에 비해서 뭐 뉴그랜저나 뭐 나중에는 뭐 오피어스까지 해서 그런 차들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막 물렁물렁하다거나 그런 차는 아니에요. 예, 약간은 그런 차들에 비해서는 경쟁차들에 비해서 약간 단단한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딱딱한 편은 아닌데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고요. 뭐 수입 대형차로 올드카를 입문하시려는데 약간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국산 올드카로 대형차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차주님 얘기로는 뭐 차주님께서 여러 대 뭐 리무진 포함해서 여러 대 체험맨을 운행을 해보셨기 때문에 네네.
예, 뭐 메인터넌스 쪽에는 크게 문제된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유지보수 면에서도 뭐 어쨌거나 국산차기 때문에 그죠. 예, 유지보수 면에서 또 많이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올드카를 국산차 대형차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귀하신 시간 내주신 차주님에게 한번 또 예, 네네. 한 말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어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저 마시고 구형 체어맨 1세대 그리고 뉴 체어맨까지 그때까지는 만지는 재미도 있어요. 만지는 재미도 있고 소소한 뭐 알짜배기 튜닝 같은 것도 하면서 일단 차주님 좀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면 기본 너무 예, 검증됐어요. 예, 너무 무서워요. 네. 일단 기본적인 네, 조종석 느낌이 있는데 네. 예. 기본적인 그 엔진하고 미션 쪽에는 네. 고장이 웬만하면 없어요. 예. 그 오일 같은 거 그런 거 관리 잘 해주시면 고장 같은 거 없으니까 일단 뭐 차가 오래되면은 엔진 쪽 뭐 헤드 가스켓, 로커 커버, 프론트 커버 그런 데서 누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그 차주님들 몫이죠. 시간이 지나면 가스켓은 노후되기 마련이니까 단점이라고 하나 꼽자면 하체 쪽 하체 쪽이 어떤? 로우암, 로마? 로우암이나 활대링크, 쇼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모품이죠. 예. 그것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 이 차는 그만큼 차주분에게 보답을 할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안 여쭤본 게 있는데 부식은 어떤 편이에요? 이 국산차잖아요 어쨌거나 이 당시에 나왔던 뭐 부식은- 국산차들 같은 부식이 막 장난이 아닌데 거의 10대 중에 한 대꼴로 살짝 그 뒤쪽 휀다 쪽 그쪽 제외하고 하체 부식은 전혀 없어요. 하체 부식 같은 거 그런 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장 나게 되면 그냥 쌍용 정비소 그럼요. 들어가면 되니까 원래 뭐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성지라고 하는 곳에 네, 다 찾아서 가야 되고 타지로 탁송 보내고 네, 그렇죠. 막 진짜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네. 길거리에 쓰면은 뭐 어디로 탁송 보내고 막 찾아서 정비소 찾아 헤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국산차니까 정비소 유지보수 면에서 많이 그죠. 동네 가면 쌍용 정비소 어디나 있기 때문에 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 감사의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제 머릿속에서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막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한 대의 차량을 리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 또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잘못된 정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취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번 이 체험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활동하는 카페인 클래식 코리아 카페에서 많은 회원분들께서 자료를 많이 또 알려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네. 정보들 정말 희귀한 정보들까지 해서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클래식 코리아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뭐 이번뿐만 아니라 항상 제가 자료조사하면서 많이 네. 여쭤보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항상 많이 너무나 그러니까요. 예,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나도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귀한 차량 체험맨 1세대 모델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차량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차량 협찬해주신 차주님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리플레이카 한번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